아들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신발을 벗고 거실을 지나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 손은 벌써 앞치마를 잡고 있고 눈은 싱크대에 쌓인 그릇을 살피고 있지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고 믿으셨지요? 나도 그랬습니다. 자식 집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는 어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뭐라도 해주고 싶고 손 하나라도 보태주고 싶은 게 어미 마음 아닙니까? 빈손으로 앉아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으면 그게 또 그렇게 죄 짓는 것 같아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마음, 그 손길이 며느리를 평생 멀어지게 만든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참 이상한 일이지요. 미워서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너무 잘해주려다 멀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분이었는데 아들 자랑이 입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렇게 귀한 아들이 장가를 가서 살림을 차렸지요. 그 집에 가면 이 어머니가 들어서기가 무섭게 냉장고부터 열었다고 해요. 반찬통을 하나하나 꺼내 냄새를 맡아보고 시든 채소를 골라내버리고 그릇 위치까지 당신 손에 맞게 바꿔놓고 본인은 그게 도와주는 거라고만 생각했지요. 우리 며느리 일손 들어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며느리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 냉장고 문 여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내 집인데 내 집 같지가 않은 그 기분, 누가 내 살림을 들여다보고 점수를 매기는 것 같은 그 불편함. 시어머니가 다녀가신 다음 날이면 바꿔놓은 그릇을 다시 제자리로 옮기면서 한숨을 쉬었다고 해요. 그 어머니는 끝내 그 까닭을 몰랐습니다. 왜 며느리가 자기만 오면 표정이 굳는지, 왜 명절이 지날수록 전화가 점점 뜸해지는지, 왜 손주 얼굴 보기가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지. 사랑을 줬는데, 분명히 정성껏 줬는데 돌아오는 건 거리감 뿐이었지요. 그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서운해 하셨습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길래 하면서요. 여러분, 혹시 짚히는 게 있으십니까? 나는 분명히 잘해줬는데 왜 자식 집이 갈수록 불편해질까? 왜 나는 내 자식 집에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을까? 그 질문을 가슴에 한 번이라도 품어 보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내가 100년 가까이 살아보니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한 데가 있습니다. 가까이 가려고 내민 손이 오히려 상대를 밀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그 집 안에서는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 어쩌다 그렇게 어긋나는지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는 아들 집에 갔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그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멀어진 며느리의 마음을 다시 돌려놓는 단 한마디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 한마디를 알기 전과 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천천히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 아주 오래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 아들이 아직 작고 여린 아이였던 시절로요. 그때 그 부엌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것이었지요. 아침마다 그 작은 손이 치맛자락을 붙잡고 엄마 배고파 하던 시절, 밥솥에서 김이 오르면 아이는 식탁 앞에 앉아 발을 동동 굴렀고 여러분이 차려주는 그 밥 한 그릇이 세상 전부였습니다. 국이 짜다 싱겁다 투정 한 번 없이 그저 엄마가 해주는 거니까 다 맛있었던 시절. 반찬 투정을 하다가도 엄마 눈치 한번 보면 슬그머니 입을 다물던 그 아이,
그 집의 살림은 온전히 여러분 손안에 있었어요. 어디에 무슨 그릇이 있는지, 냉장고 어느 칸에 뭐가 들었는지, 양념통이 어느 자리에 놓였는지 눈 감고도 다 알았지요. 그 부엌은 여러분의 왕국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아이를 위해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추운 날 아이 손 시릴까봐 장갑을 2개씩 끼웠고, 아픈 날엔 밤새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주었지요. 도시락 하나를 싸도 행여 식을까 신문지에 둘둘 말아 품에 안겨보냈습니다. 여러분의 손은 그 아이의 온 세상을 받쳐주는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습니까? 내 손길 하나에 아이가 자라고 웃고 살아가는 걸 보는 그 보람으로 평생을 버틴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그 아이가 자라고 어른이 되고 장가를 가고 자기 집을 차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집 현관에 섭니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듯 낯선 공간이 펼쳐지지요. 부엌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부엌은 더 이상 여러분의 부엌이 아닙니다. 그릇은 여러분이 모르는 자리에 놓여 있고, 냉장고 안은 여러분이 한 번도 안 사본 것들로 채워져 있어요. 양념통 하나도 여러분 손에 익지 않습니다. 행주가 어디 걸려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분명 내 아들이 사는 집인데 나는 그 집에서 어디에 앉아야 할지를 모릅니다. 물 한 잔을 마시려 해도 컵이 어느 칸에 있는지를 몰라 머뭇거리게 되지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합니다. 어머니, 가만히 앉아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그 말이 참 고마운 말인데 어쩐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손님 대접을 받는 그 순간 내가 이 집에서 손님이 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어딘가 아픈 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분 아십니까? 평생 누군가를 먹이고 챙기던 손이 이제 갈 곳을 잃은 그 기분.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데 그 가만히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라는 걸요. 손이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저 설거지통에 그릇이 쌓여 있는데 저걸 그냥 두고 어떻게 앉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슬그머니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옛날엔 내가 다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주는데 익숙한 사람한테 받기만 하라는 건 사실 참 잔인한 일이지요. 평생 베푸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받는 자리로 내려앉는 그 마음을 겪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일어섭니다. 뭐라도 하려고 손을 보태려고요. 그게 사랑이라고 믿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내가 이 집에서 쓸모 있는 사람인 것 같으니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들 집에 가면 텔레비전 리모컨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한참을 두리번거린다고요. 평생 살던 내 집에서는 눈 감고도 찾던 것들을 자식 집에서는 하나하나 물어봐야 한다고요. 그게 그렇게 사람을 작아지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큰 집의 안주인으로 수십 년을 살던 분이 아들집 소파 한 귀퉁이에 손을 모으고 앉아있는 그 모습,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 모든 게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떠올려 보세요. 아들 집에 다녀온 날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따뜻했던 적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어딘가 서운하고 허전했던 적이 많았습니까? 분명히 잘해주고 왔는데,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돌아오는 길은 왜 이렇게 헛헛한 걸까요? 며느리가 현관에서 배웅하며 웃었는데도 그 웃음 뒤에 무언가 서먹한 게 느껴져서 마음이 무거웠던 적 없으십니까?
나도 그런 길을 수없이 돌아와 봤습니다. 버스 창밖을 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곰곰이 되짚어보던 그 저녁들. 그래서 압니다. 그 서운함의 정체가 무엇인지를요. 그건 며느리가 차가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집이 더 이상 내가 주인인 집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단순한 사실 하나를 인정하기가 참 오래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그 행동들이 어떻게 며느리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지를요. 듣다 보면 가슴이 뜨끔할 수도 있습니다. 저거 내 얘기네 싶은 대목도 나올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니까요. 그저 우리가 미처 몰랐던 사람 마음의 이치일 뿐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아들 집에 들어서서 가장 먼저 하는 그 행동, 바로 부엌으로 직행하는 겁니다.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약이 되는 이야기라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누가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해주겠습니까? 자식도 며느리도 차마 입 밖에 못 내는 이야기를 같은 길을 먼저 걸어본 사람으로서 제가 대신 해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자마자 앞치마를 두르고 싱크대 앞에 섭니다. 그릇을 씻고 행주를 빨고 가스레인지를 닦지요. 여러분 눈엔 더러워 보이니까요. 며느리가 미처 못 닦은 기름때가 보이고 개수대에 쌓인 그릇이 보이고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손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건 마치 내가 사는 집에 누가 와서 여긴 왜 이렇게 더럽냐고 말없이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입으로 말 안 해도 그 행동 하나하나가 다 메시지예요. 너는 살림을 제대로 못하는구나. 시어머니가 닦고 있는 그 가스레인지를 보면서 며느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내가 못한 거구나. 며느리는 그 무언의 평가 앞에서 숨이 막힙니다. 고맙다는 말은 하지요. 어머니, 뭘 이런 걸 다 하세요 하면서요. 그런데 그 고맙다는 말 뒤에서 마음의 문은 한 뼘씩 닫히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며느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녀가신 날이면 부엌 살림이 다 바뀌어 있다고요. 국자가 걸려있던 자리가 바뀌고 그릇 폭에는 순서가 바뀌고 심지어 수세미 놓는 위치까지 바뀐다고요. 시어머니는 더 편하게 정리해 준 거였지만 며느리는 다음날 아침에 자기 손에 익은 그 자리를 다시 찾느라 한참을 헤맸다고 합니다. 내 집인데 내 부엌이 낯설어지는 그 기분, 그게 며칠을 갔다고 해요. 도와주려던 손길이 오히려 그 사람의 하루를 흔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냉장고를 여는 일입니다. 이건 참 무서운 행동이에요. 본인은 아무 생각 없이 엽니다. 반찬이 떨어졌나, 우리 아들 뭐 해먹고 사나 궁금하니까요. 그런데 며느리에게 냉장고는 자기 살림의 속살 같은 겁니다. 그 안을 누가 들여다본다는 건 내 가계부를 펼쳐 보이는 것과 같아요. 뭘 사먹는지, 얼마나 알뜰한지, 살림 솜씨가 어떤지가 그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거기다 한마디라도 보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왜 이렇게 오래 뒀니? 이런 건 왜 사먹니? 비싸기만 하지. 그날로 끝입니다. 며느리는 다음부터 시어머니가 온다고 하면 냉장고부터 정리하느라 며칠 전부터 잠을 설치게 됩니다. 유통기한 지난 건 다 버리고 보여주기 부끄러운 건 깊숙이 숨기고 손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평가가 무서운 거지요. 시어머니가 오는 게 반가운 일이 아니라 검사받는 일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냉장고만큼 그 집의 형편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도 없습니다. 어떤 반찬을 먹는지, 얼마나 자주 장을 보는지, 살림을 알뜰하게 하는지, 헤프게 하는지. 그래서 며느리에게 냉장고 문을 여는 건
단순히 문 하나를 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살림 전체를 평가받는 자리에 세워지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저 우리 아들 굶지는 않나 보려던 건데 며느리는 시험대에 오른 학생이 되는 거지요. 그 마음의 거리가 냉장고 문 하나로 그렇게 벌어집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좀 아픈 이야기입니다. 바로 아이 키우는 일에 끼어드는 겁니다. 손주를 보면 어찌 그냥 두겠습니까? 다 내 새끼 같은데요. 그 어린 것이 감기라도 걸리면 가슴이 미어지지요. 그런데 애를 그렇게 얇게 입히면 감기 든다. 왜 벌써 우유를 끊었니? 내가 자식 키울 땐 안 그랬다. 이런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며느리에게 자식 키우는 방식은 자존심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 하는 그 문제만큼은 물러서지 않아요. 거기를 건드리면 그 어떤 사랑도 통하지 않습니다. 엄마로서 부정당하는 그 기분은 평생 가는 상처가 됩니다. 시어머니는 걱정돼서 한 말인데 며느리는 자기가 나쁜 엄마라는 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 간극이 참 깊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손주 이야기를 하다가 눈물을 글썽인 적이 있습니다. 그저 손주가 추워 보여서 양말 한 켤레 더 신기자고 했을 뿐인데 며느리 얼굴이 싹 굳더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가 부쩍 대면대면해졌다고 자기는 영문도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이를 제대로 못 돌본다는 지적으로 들렸던 겁니다. 사랑에서 나온 한마디가 받는 사람한테는 비난이 되는 거지요. 같은 말도 누가 어떤 자리에서 하느냐에 따라 무게가 그렇게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나도 모르게 입에 붙은 그 말입니다. 나 시집살이 할 땐 말이다 하고 시작하는 그 옛날 이야기요. 본인은 정을 나누려고 하는 말입니다. 나도 이렇게 힘들게 살았으니 너도 좀 견뎌라, 그런 마음일 수도 있고요. 우리 며느리한테 인생 선배로서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 며느리 귀에는 그게 어떻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그러니 너도 이만한 건 참아야지, 이렇게 들립니다. 시대가 변했는데 옛날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며느리는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깁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인데요. 비교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더구나 그 비교가 너는 나만큼 못한다는 뜻으로 들리면 누가 마음을 열겠습니까? 더구나 요즘 며느리들은 자기 일을 하면서 살림도 하고 아이도 키웁니다. 옛날 우리처럼 집 안에만 있던 시절이 아니에요. 양쪽을 다 감당하느라 안 그래도 숨이 찬데 거기다 대고 나 때는 더 힘들었다는 말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위로가 되기는커녕 내 고생은 고생도 아니라는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시대가 다르면 고생의 모양도 다른 법인데요. 그걸 같은 저울에 올려놓고 재려하니 마음이 멀어질 수밖에요. 다섯 번째, 이건 부부 사이에 끼어드는 일입니다. 아들이 안쓰러우면 자꾸 편을 들게 되지요. 우리 아들 회사 일로 힘든데 네가 좀 잘해줘라. 우리 아들 밥은 제대로 챙겨 먹이니.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가 며느리에겐 비수가 됩니다. 부부 사이의 일은 그 둘만의 영역인데 거기에 시어머니가 들어와 한쪽 편을 드는 순간 며느리는 외톨이가 됩니다. 이 집에 내 편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편도 시어머니 편, 시어머니도 아들 편, 그런 집에 누가 정을 붙이고 싶겠습니까? 아들을 위하려다 오히려 아들 가정을 흔드는 일이 되는 겁니다. 부부 싸움이라도 한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우리 아들한테 잘 좀 하라는 말을 들으면 며느리는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어집니다.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일렀구나 싶어 남편한테도 마음이 다치고 시어머니한테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렇게 외로워진 며느리가 기댈 곳은 점점 줄어듭니다. 부부 사이는 둘이 알아서 풀도록 그냥 두는 것. 그게 어른의 지혜인데 우리는 자식이 안쓰러워서 자꾸 그 선을 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6번째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깨닫기 어려운 거예요. 바로 너무 오래 머무는 겁니다. 자식이 보고 싶어 갔다가 하루 자고 가라면 이틀을 묵고 이틀이 사흘이 됩니다. 본인은 모처럼 온 김에 정을 나누고 싶은 거지요. 자식 얼굴 며칠이라도 더 보고 그런데 며느리는 그 며칠 동안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쉬지를 못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어요. 화장 안 한 얼굴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편한 옷을 입을 수도 없고 남편과 둘이 도란도란 이야기 나눌 시간도 없습니다. 자기 집인데 자기 집에서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손님이 오래 머물면 아무리 귀한 손님이라도 부담이 되는 법이지요. 처음 하루는 반갑고 둘째 날은 괜찮고 사흘째부터는 한숨이 나오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 친정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셔서 일주일을 묵으신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딸 살림 거들어 주려고 오신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일주일이 어찌나 길던지요. 사랑하는 어머니인데도 내 집에서 내가 주인 노릇을 못하는 그 답답함이 있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머무는 사람과 머무름을 견디는 사람의 시간은 이렇게 다르게 흐르는구나. 그러니 며느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친정 어머니도 그런데 시어머니라면요. 자, 여기까지 듣고 나니 어떠십니까? 가슴이 뜨끔하지요. 나도 그랬으니까요. 6가지 중에 서너 개는 나도 했던 일이다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야기한 이 6가지, 이건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라서 한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너무 사랑해서, 너무 잘해주고 싶어서 한 행동들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애초에 부엌에 들어가지도 냉장고를 열지도 않아요. 손주 걱정도 안 하고 며칠 머물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받는 사람의 마음과 어긋났을 뿐이에요.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방향이 어긋난 겁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사랑이 깊을수록 손이 더 많이 가는 법이고 손이 많이 갈수록 어긋날 일도 많아지는 거니까요. 중요한 건 어긋났다는 걸 아는 겁니다. 모르고 계속하는 것과 알고 고쳐가는 것. 그 차이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그 첫걸음을 떼신 거예요. 자기 행동을 돌아볼 줄 아는 어머니, 그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방향이라는 건 살짝만 틀면 됩니다. 그 방향을 어떻게 트는지 이제부터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방금 6가지 행동을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행동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전부 다 그 집을 아직도 내 집이라고 여기는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사는 집이니까, 내가 낳고 기른 자식의 집이니까, 그러니 내가 부엌에 들어가도 되고 냉장고를 열어도 되고 살림에 손을 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집이
여전히 내 영역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입으로는 이제 너희 집이라고 말하면서도 몸은 여전히 주인처럼 움직이는 거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진실은 좀 다릅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고 자기 가정을 꾸린 그 순간 그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게 됐어요. 그 집의 주인은 아들과 며느리 두 사람입니다. 나는 그 집의 손님이 된 거지요. 섭섭하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나도 어려웠어요. 평생 자식을 품 안에 끼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의 세계 밖으로 한 발 물러서라니 서운하고 허전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지요.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학교를 보내고 결혼까지 시킨 그 자식인데 이제 와서 손님으로 물러서라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 생각엔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자연의 이치예요. 어른이 된다는 건 어쩌면 무대 중앙에서 한 발 비켜서는 법을 배우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켜선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리를 옮길 뿐이지요. 자식이 부모 곁을 떠나 자기 둥지를 트는 것, 그게 잘 키웠다는 증거 아닙니까? 떠나지 못하는 자식이야말로 부모가 걱정해야 할 자식이지요. 새도 다 자라면 둥지를 떠납니다. 떠나야 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운 건 곁에 붙들어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떠나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제가 오래 곱씹어온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손님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귀한 손님이 집에 오면 어떻습니까? 온 집안이 환해지지요. 반갑고 고맙고 정성껏 대접하고 싶어집니다. 좋은 그릇을 꺼내고 아끼던 차를 내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안방까지 들어와 이불을 개고 부엌 살림을 자기 식대로 바꿔놓고 며칠이고 떠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귀한 손님이라도 그때부터는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반가움이 어느새 피곤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손님에게는 손님의 품격이라는 게 있어요. 좋은 손님은 자기가 손님인 걸 압니다. 머물 자리와 물러설 때를 알지요. 주인이 권하기 전에 부엌에 들어가지 않고 주인이 청하기 전에 살림에 손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이 떠난 뒤에도 주인은 또 오기를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멀리하는 건 시어머니가 미워서가 결코 아니에요. 손님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할 때 그 집의 공기가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치를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며느리 마음을 얻으려면 더 많이 해줘야 하는 줄 알았어요. 더 부지런히 일해주고 더 많이 챙겨주면 마음이 열릴 거라고요. 그런데 정반대였습니다. 손을 빼고 한 발 물러서고 그 집의 주인 자리를 온전히 내어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며느리가 다가오기 시작하더군요. 신기하지요. 덜 해주니까 더 가까워지는 그 역설이요.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칠순이 넘어서야 이 이치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전까지는 아들 집에 갈 때마다 두 손 가득 반찬을 싸들고 가서 도착하자마자 부엌을 점령했다고 해요. 그런데 며느리는 갈수록 대면대면해지고 명절에도 핑계를 대며 오지 않으려 했답니다. 어느 날 이 어머니가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빈손으로 가서 부엌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하고 그저 거실에 앉아 손주랑 놀아주기만 했대요. 그랬더니 며칠 뒤 며느리한테서 먼저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어머니, 다음 주말에 또 오세요. 수십 년 동안 듣지 못했던 그 말을 손을 놓고 나서야 듣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그날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진작 이럴 걸 하면서요. 참 묘한 일이지요. 꽉 쥐려고 하면 빠져나가고
가만히 펴서 놓아주면 오히려 돌아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꼭 그래요. 모래를 쥐는 것과 같습니다. 손에 힘을 줄수록 손가락 사이로 더 많이 빠져나가지요. 그런데 손바닥을 가만히 펴면 모래는 그 자리에 고요히 남아 있습니다. 자식과 며느리의 마음도 꼭 그렇습니다. 붙들려 할수록 멀어지고 놓아줄수록 곁에 남아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자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며느리를 위해서 그 부엌에 들어갔던 걸까요? 아니면 가만히 앉아있는 그 어색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였을까요? 내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는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며느리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실은 내 마음의 허전함을 달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걸 깨닫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서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며느리가 멀어진 건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며느리가 차가운 사람이라서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손님인 걸 잊고 아직도 주인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하나만 내려놓으면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저 한 발 뒤로 물러서면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젊을 때는 시어머니가 우리 살림에 손대는 게 그렇게 불편했습니다. 그 마음을 다 겪어놓고도 막상 내가 시어머니가 되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받는 자리에 있을 때는 그렇게 잘 알면서 주는 자리, 어른의 자리에 서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며느리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려우면 그저 내 젊은 날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때 내가 무엇이 서러웠는지, 무엇이 고마웠는지 그 기억 안에 답이 다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님답게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가면 됩니다. 오늘 5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다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중에 하나만 마음에 새겨도 분명히 달라집니다. 첫째는 들어가기 전에 묻는 겁니다. 부엌에 들어가기 전에, 냉장고를 열기 전에 한 박자만 멈추세요. 그리고 물어보는 겁니다. 얘야, 내가 설거지 좀 도와줄까? 아니면 그냥 앉아 있을까? 이 한마디가 그렇게 큽니다. 손을 대기 전에 허락을 구하는 것, 그건 이 집의 주인이 너라는 걸 인정하는 행동이에요. 며느리는 그 한마디에 비로소 마음을 놓습니다. 아, 우리 시어머니는 내 영역을 존중하시는구나 하고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며느리도 똑같아요. 시어머니가 자기를 한 사람의 어른으로, 한 집안의 안주인으로 알아봐줄 때 그 마음이 스르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며느리가 먼저 말하게 됩니다. 어머니, 그럼 이것 좀 같이 해주세요 하고요. 허락을 구하면 며느리가 문을 열어줍니다. 묻지 않고 들어가면 며느리가 문을 닫습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묻는 법을 잘 잊고 삽니다. 자식이 어릴 때야 일일이 물어볼 게 없었지요. 다 내가 정하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자식이 다 큰 지금도 그 버릇이 남아서 묻지 않고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묻는다는 건 사실 존중의 다른 이름이에요. 너의 뜻을 먼저 듣겠다는 거니까요. 그 작은 물음 하나가 며느리에게는 큰 존중으로 가닿습니다. 둘째는 칭찬을 먼저 하는 겁니다. 며느리가 차린 밥상을 보면 부족한 게 먼저 눈에 들어오지요. 간이 좀 짜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래도 그 입을 한 박자 참으세요. 그리고 먼저 말하는 겁니다. 이거 참 맛있구나. 어떻게 했니? 충고는 묻기 전엔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인정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남의 말을 들을 귀가 생깁니다.
평가받는다고 느끼는 동안엔 아무리 좋은 말도 가시처럼 밝혀요. 칭찬 한마디 먼저 건네면 며느리는 그날 하루가 환해집니다. 시어머니한테 칭찬받았다는 그 기쁨이 의외로 오래 갑니다. 제가 아는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김치찌개 한 그릇 드시고 정말 맛있다, 비결이 뭐냐 물어봐 주신 그 한마디에 10년 묵은 서운함이 다 풀렸다고 하더군요. 그게 뭐 그리 대단한 말이라고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평생 평가만 받아온 며느리한테는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가 그렇게 귀한 겁니다. 흠을 찾으려 들면 끝이 없어요. 좋은 점을 찾으려 들면 그것도 끝이 없습니다. 어느 쪽을 볼지는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셋째는 시키지 말고 물어보는 겁니다. 손주일이든 살림이든 이렇게 해라. 대신 넌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물어보세요. 며느리를 가르칠 대상이 아니라 이 집을 함께 꾸려가는 어른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며느리가 오히려 먼저 묻게 됩니다. 어머니,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기를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가르치려 들면 도망가고 기다리면 다가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아까워서 자꾸 가르치고 싶지만 그 세월은 며느리가 물어올 때 꺼내야 빛이 나는 겁니다. 넷째는 떠날 때를 아는 겁니다. 아쉬워도 더 있고 싶어도 며느리가 편안해하는 그 선에서 일어서는 겁니다. 한나절 즐겁게 보냈으면 더 좋을 때 일어서세요. 짧게 머물다 가는 시어머니를 며느리는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워하게 돼요. 떠날 때를 아는 손님이 다시 초대받는 법이니까요. 더 있다가라는 말이 진심으로 나올 때 떠나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다운 작별입니다. 아쉬움을 조금 남기고 가는 것이 정을 오래 가게 하는 비결이에요. 손님이 너무 일찍 일어서도 서운하고 너무 늦게까지 있어도 부담스러운 법이지요. 그 적당한 선을 아는 게 어른의 눈치입니다. 눈치라는 게 꼭 나쁜 말이 아니에요.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는 뜻이니까요. 다섯째는 내 삶을 따로 갖는 겁니다. 자식 집만 바라보고 살면 자꾸 그 집에 마음이 쏠립니다. 오늘은 전화가 왜 없나? 이번 주말엔 왜 안 오나? 그렇게 자식 집에 마음을 다 걸어두면 작은 일에도 서운하고 외로워집니다. 내 친구, 내 취미, 내 하루가 따로 있어야 해요. 화초를 가꾸든 친구를 만나든 뭐라도 내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이 단단한 어머니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기대지 않는 어머니를 자식과 며느리는 오히려 더 자주 찾게 됩니다. 자기 삶이 충만한 어른은 함께 있으면 편하니까요. 제 또래 중에 가장 행복해 보이는 분들을 보면 다들 자기 삶이 따로 있는 분들입니다. 노래 교실에 다니고 동무들과 여행을 다니고 손주가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 말하되 매달리지는 않아요. 그런 어머니를 자식들이 더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당신 인생을 멋지게 사신다고요. 반대로 자식 집만 바라보고 사는 어머니는 본인도 외롭고 자식도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곁에 오는 사람도 행복한 법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처음에 약속한 게 있지요. 멀어진 며느리의 마음을 돌려놓는 단 한마디가 있다고요. 100년을 살아보고 제가 얻은 그 한마디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들 집에 가시거든 며느리의 눈을 가만히 보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집의 주인은 너다. 나는 손님으로 왔으니 뭐든 네가 하라는 대로 할게. 이 한마디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실망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안에는 3가지가 다 담겨 있어요. 첫째, 이 말은 며느리에게 그 집의 주권을 온전히 돌려주는 말입니다.
평생 긴장하며 지키려 했던 자기 영역을 시어머니가 먼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순간 며느리의 어깨에서 힘이 빠집니다. 아, 이제 나를 평가하지 않으시는구나. 이제 마음 편히 있어도 되는구나. 그 안도감이 며느리의 마음 문을 엽니다. 둘째, 이 말은 나를 낮추는 말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말입니다. 손님은 책임이 없어요. 살림을 잘하고 못하고는 주인의 몫이지요. 손님으로 물러서는 순간 나는 비로소 그 집에서 마음 편한 사람이 됩니다. 눈치 볼 일도 평가받을 일도 없어지는 거예요. 주인 노릇을 내려놓으면 그 무거운 짐도 같이 내려놓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요. 셋째, 이 말은 신기하게도 며느리가 먼저 다가오게 만듭니다. 사람은 강요하지 않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주인 자리를 내어주면 며느리는 오히려 그 자리에 시어머니를 모셔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이건 어머니가 해주세요. 어머니 손맛이 그리워요. 밀어내려던 그 손이 이제는 붙잡는 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자리를 비켜주니 며느리가 그 자리로 나를 다시 부르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뭐 그리 대단하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마디 안에 담긴 마음이 대단한 겁니다. 내가 한 발 물러서겠다는 마음, 너의 세계를 존중하겠다는 마음, 너를 믿고 맡기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말이 되어 나갈 때 굳게 닫혔던 며느리의 문이 소리 없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한 뼘, 그 다음엔 한 자, 그러다 어느 날엔 활짝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열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말을 할 때는 진심이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손님이라 하면서 몸은 여전히 주인처럼 움직이면 며느리, 그러니 이 한마디를 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정말로 손을 놓으세요. 정말로 며느리를 그 집의 주인으로 인정하세요. 그 진심이 전해질 때 비로소 이 한마디가 힘을 갖습니다. 말은 거들 뿐이에요. 진짜는 그 뒤에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주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주는 게 곧 사랑이라고 믿으면서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줄 게 없어지는 게 그렇게 두려운 겁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서러운 거예요. 내가 쓸모 없어진 것 같고 뒷방으로 밀려난 것 같고요. 그런데 100년을 살아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주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물러서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더군요. 쥐고 있던 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 자식의 인생에서, 자식의 집에서 한 발씩 뒤로 물러나 앉는 연습 말입니다. 그 연습이 처음엔 쓸쓸하지만 익숙해지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게 쓸쓸하게 들리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러선다는 건 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자리를 옮기는 겁니다. 무대 한가운데서 객석으로요. 객석에 앉아 내가 키운 아이가 자기 무대를 멋지게 꾸려가는 걸 흐뭇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만큼 평안한 노년이 또 있을까요? 무대 위에 계속 서 있으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객석에 앉으면 비로소 그 공연을 즐길 수가 있어요. 손주를 봐도 안달하지 않고 며느리 살림에 마음 졸이지 않고 그저 가끔 초대받아 가서 차 한잔 나누고 돌아오는 삶, 그 가벼움이 사실은 가장 큰 자유입니다. 짐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지요. 평생 짊어졌던 그 무거운 책임을 이제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충분히 짊어졌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며느리의 마음을 얻으려 애쓰지 마세요. 애쓸수록 멀어진다는 걸 이제는 아시잖아요. 다만 손님으로 사세요. 그 집의 주인은 자식 내외라는 것, 나는 귀하게 초대받은 손님이라는 것,
그 한 가지만 마음에 새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얻으려 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따라옵니다. 다음에 아들집 현관에 서시거든 부디 그 한마디를 기억해 주세요. 이 집의 주인은 너다. 나는 손님으로 왔다. 이 말이 여러분의 노년을 그리고 며느리와의 관계를 분명히 바꿔놓을 겁니다. 자식과 며느리에게 멀어지지 않는 부모는 가장 많이 해주는 부모가 아닙니다. 가장 가볍게 물러설 줄 아는 부모예요. 손에 힘을 빼면 잃을까봐 두려웠던 것들이 오히려 곁에 남습니다. 그게 제가 100년 가까이 살아오며 배운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어려운 진실입니다.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는 방법이 꼭 끌어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때로는 한 걸음 떨어져 바라봐 주는 것이 가장 깊은 사랑일 때가 있어요. 자식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익어가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젊은 날의 사랑이 품에 안는 사랑이었다면 노년의 사랑은 멀리서 지켜봐 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오히려 더 깊고 더 오래 갑니다. 강물이 바위를 끌어안지 않고 그저 흘러가듯 우리도 자식의 삶을 가만히 흘려보내줄 때 그 곁에 오래 머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은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며느리와 사이가 멀어졌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 다시 가까워질 수 있어요. 오늘부터 한 발 물러서는 그 연습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굳었던 마음도 진심 앞에서는 녹는 법이니까요. 우리에게는 아직 다시 가까워질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오늘 안에 작은 것 하나만 해보시면 어떨까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들이나 며느리한테 짧게 전화 한 통 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다음에 엄마가 가면 엄마는 손님으로 갈 테니 부엌일은 다 너한테 맡길게.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입이 잘 안 떨어질지도 몰라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그 작은 한마디가 닫혀있던 문을 여는 첫 두드림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스친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같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우리 서로 알게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두세요. 저는 또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부디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